트럼프 관련된 이 관세 정책에 대해서 계속해서 낙관적입니다. 실행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오래 갈 가능성은 높지 않다. 왜냐하면 사실 지난 5, 6년의 시간 동안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았다. 트럼프 입장에서도 중국한테 되게 세게 나갈 수 없다라는 거죠. 이제 얻을 게 많아야 이제 세게 때릴 건데 네. 얻을 게 많지 않다 그러면 세게 때리기도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미국하고 중국의 관계가 2018년처럼 전개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엔비디아가 상당히 좀 도전을 받고 있는 상황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딥식 이슈는 결론적으로 AI 생태계가 더 강화되고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촉매제가 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포트에서의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현실적인 메이저 마켓은 중국과 인도와 한국입니다. 한국 채권에 대해서는 뭐 단기적인 방향성뿐만이 아니라 올해 연간으로 봤을 때 지속적으로 비중 확대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겠다고 저희 설명을 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월간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죠. 김지현입니다. 어수선하던 1월이 지나고 2월이 시작됐습니다. 다만 늘 그렇듯이 여전히 몇 가지 이슈들 속에 혼란은 존재하는데요.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박희찬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뭐 1월은 설도 있고 해서 뭐 언제 지나갔는지 모르고 지나가 버린 것 같아요. 네. 2월이 이제 시작되고도 며칠이 지났는데 몇 가지 이슈들 좀 정리를 하고 2월 전략에 대한 결론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회복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굉장히 중요한 팩터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월 네. FOMC에서 파월 의장은 뭐 아주 급한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을 시사하기도 했는데 이 부분에는 역시 또 인플레가 네. 어떻게 되고 있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은 그래서 인플레 상황에 대한 판단으로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볼까요? 예, 일단 저희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디스인플레이션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는 금리 인하 관점에서의 어떤 긍정론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연준에서 최근에 이제 인플레이션을 좀 다른 표현을 쓰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이제 시장성 물가, 비시장성 물가 네. 이런 겁니다. 시장성 물가라는 건 이제 우리가 실제로 이제 뭐 상품 또는 서비스를 시장에서 구매하는 가격을 의미하는 거고요. 비시장성 물가라는 거는 그렇게 실제로 거래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일부 계산에 의해서 추상적으로 나오는 약간 그런 개념의 물가를 의미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면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실제 이제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분해해 봤을 때 주거비 항목은 비시장성에 해당이 됩니다. 예, 이거는 이제 계산에 의해서 나오는 값이고요. 네. 예. 그 외의 것은 거의 대부분 시장성이라고 시장성.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림에서도 나오지만 주거비 제외한 코어 인플레이션은 사실 지난 1년 동안 이미 2% 수준입니다. 네. 주황색 선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도 이제 팬데믹 이전 대비해서 살짝 높아요. 아직까지는요. 하지만 이 시장성 물가로만 봤을 때는 인플레 목표가 거의 달성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제 아직 인플레이션이 충분히 통제되지 않았다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은 비시장성 물가가 아직 높아서 그런 거예요. 제가 네. 이제 그림을 갖다가 일부러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네, 네. 아직 남아 있다 이렇게 표현했죠. 예, 그래서 근데 이 비시장성 물가는 계산에 의한 것인데 실제로 이제 임대료라는 것은 시장성 물가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네. 실제 이 임대 시장에서 거래되는 임대료는 이미 과거 수준만큼 정상화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시간이 지나면 떨어질 요소입니다. 예,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다시 정리드리지만 시장성, 그러니까 주거비를 제외한 쪽은 이미 인플레 목표가 거의 달성이 되어 있고 네. 비시장성, 주거비는 시간이 지나면 떨어진다. 그래서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계속 낙관적으로 봐도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인플레이션에 아직 여유는 없어요, 사실. 보시는 대로 더 떨어져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더 오르면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관점에서 저희는 트럼프 관련된 이 관세 정책에 대해서 사실 저희는 계속해서 낙관적입니다. 그렇게 뭐 관세 정책을 낼 수는 있지만 실행할 수는 있지만 그게 그렇게 오래 갈 가능성은 높지 않다. 대단히 공격적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보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관세로 인해 인플레가 상당 수준 높아지는 걸 감내할 수 있을 만큼의 인플레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도 아주 강력한 관세 정책으로 인플레를 끌어올리기에는 부담이 있다라는 해서 관세 정책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나가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그렇습니다. 그런 네, 것들이 이제 생각하시죠. 최근에 이제 뉴스에도 보셨겠지만 뭐 실행했다가 바로 유예시켜주고 네. 예, 중국에 대해서도 비교적 온건한 스탠스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유가 거기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금리 인상과 관련한 또 한 가지 포인트를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통화 정책에 조금 더 집중할 수밖에 없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죠. 그렇습니다. 예, 우리 이제 도지라고 효율성부. 효율성부입니다. 네. 예, 예, 코인의 네. 이름이기도 하지만 예, 도지는 이제 정부 효율부라고 이제 뭐 머스크가 수장이 네. 되고 이런 얘기 다들 이제 알고 계실 건데 재정 지출의 축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상황이 나빠질 때 재정 정책을 적극적으로 쓰겠다라는 의지가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미국의 소비가 조금씩 둔화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정책적인 의존도가 결국은 통화 정책 쪽으로 좀 더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트럼프 1기 때는 여기 이제 차트에서도 나와 있지만 재정 적자를 늘리는 방향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제 학습 효과가 지금 조금 이제 작동을 했다라고 보여지지만 어쨌든 이 도지의 출범의 취지를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겠고 결국은 유사시에는 통화 정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것이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보다는 어쨌든 시간이 지날수록 올해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치는 더 높아질 가능성이 네, 높다. 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당 수준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역시 회복될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이야기이시고 네. 그 근거 가운데 하나로 앞서 이제 잠깐 관세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네. 뭐 멕시코나 캐나다 같은 여타 국가에 대한 관세와 중국에 때리는 관세는 또 좀 성격이 다르다라고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미중 간의 갈등은 계속해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 뭐 미국과 중국 사이의 관세를 가운데 둔 전쟁은 격화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그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예, 지금 이제 관세 뭐 올리는 게 뭐 캐나다, 멕시코도 있고 뭐 EU도 있고 네. 뭐 그렇긴 하지만 역시 예, 핵심은 메인은 중국이죠. 그렇습니다. 네. 대중국 정책이고요. 우리 이제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이제 우리 2018년, 19년도에 봤던 것처럼 미국하고 중국이 서로 이제 관세를 네가 올리고 내가 올리고 네. 하면서 이제 시장에 어떤 불안감을 조성하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똑같은 상황이 재현될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일단 부정적입니다. 예, 왜냐하면 사실 지난 5, 6년의 시간 동안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았다. 라는 것이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이고요. 네네네. 결국은 미국 또는 이제 친미 동맹권에 대한 어떤 경제적 의존도를 낮추는 작업들, 그리고 제3지대에 대한 영향력을 높이고 어떤 관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분명히 움직여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의 이제 결실 중에 하나가 이제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브릭스 협의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참여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중국의 수출 데이터에서도 그런 변화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제가 준비한 차트를 보시면은요. 이 왼쪽에 있는 부분, 그러니까 일본, EU, 그 다음에 미국, 캐나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이쪽에 대한 수출 비중이 지난 6년 동안 줄었네요.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걸 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 오른쪽에 예,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아시아, 뭐 중남미 그리고 이제 EU를 제외한 유럽 지역, 동유럽을 얘기하는 거죠. 네네. 러시아 포함해서 이런 쪽에 대해서는 이 수출 비중을 계속 늘려왔었던 거죠. 그래서 일단은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낮아졌고 네네. 친미 동맹권하고도 관계를 좀 거리를 두는 예, 그런 정책 방향성을 띄워왔다라는 거. 결국은 중국이 제3지대와의 어떤 관계 강화를 통해서 미국의 공세를 어느 정도는 감내할 수 있는 예, 그런 체제를 구축해 왔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사실 트럼프가 관세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관세 자체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다른 걸 얻고자 하는 거잖아요. 근데 뭐 때려도 별 타격이 없어. 그러면 사실은 트럼프 입장에서도 얻을 게 별로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걸 이제 다시 이제 역으로 이제 추론해 보면은 트럼프 입장에서도 중국한테 되게 세게 나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예, 굳이 그럴 동인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얻을 게 많아야 이제 세게 때릴 건데 네네네. 얻을 게 많지 않다 그러면 세게 때리기도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미국하고 중국의 관계가 그렇게까지 험악하게 2018년처럼 전개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격화되며 특히 미중 간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시장의 리스크 요인이 될 가능성은 이전 사례와 비견해봤을 때 좀 달라 보인다, 약화될 네.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이야기인 거고 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역시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더 회복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거고 그러면 사실 뭐 또 걱정할 게
먹겠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네. 시장 반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뭐 일단은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이제 높아져 있는 미국채 금리 네. 그리고 이제 달러 이런 것들이 다 좀 이제 부담이 덜한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채 금리가 연준의 금리나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조금씩 낮아질 것이다. 예, 그렇게 보고 미국채 금리가 낮아지면 당연히 이제 미국 달러의 강세도 덜해질 것이다. 네, 네. 약해지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저희 판단입니다. 이 그림 보시는 대로 지금 미국채 금리하고 달러가 굉장히 밀접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네. 한마디로 이제 연준의 금리 인하를 다시 자극할 수 있는 변화들이 이제 조금씩 확인이 되면은 결국은 저희가 말씀드린 어떤 금리 환율에 있어서 좀 주식시장의 친화적인 방향으로 네, 네, 네. 물론 채권 자체적으로도 긍정적인 방향성이 읽힐 것이다라고 판단합니다. 주식시장의 친화적인 방향으로의 전개 향후에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일단은 들어봤고 그럼 이제 그게 주식시장에 어떻게 녹아들지 주식시장은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될지 그 이야기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여전히 미국만 잘 가는 그림이 다시 재현될까요? 어떻게 네. 보세요? 미국이 지금까지 좋았는데 네. 더 친화적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그러니까요.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조금 더 글로벌 증시가 전체적으로 좋아지는 방향일 것이다라고 저희는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뭐 지난번에 나왔을 때도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이 네. 지역 간의 리밸런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어쨌든 비싼 상황은 분명한 것이고 비싼 미국 대신에 다른 지역으로 좀 분산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는 관점인데 네. 사실 달러가 약해지면은 그럴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최근에 주식시장의 변화도 미국이 어쨌든 좀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데 있어서 조금 이제 뭐랄까요? 좀 무게감이 느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금 이제 더뎌졌고요. 아주 가볍게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예, 네. 그런 가운데 이제 지금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올해는 어쨌든 non-US의 증시가 조금은 더 분발하는 그런 양상이 현재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연준 금리나 기대 심리가 조금 더 살아나고 달러가 약해지는 방향이 되면은 non-US의 주가 퍼포먼스가 조금 더 개선될 가능성에 저희는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월등히 좋았던 흐름이 이제는 좀 다른 쪽으로 확산되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주신 것 같고 월등히 좋았던 쪽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 AI 생태계 관련한 이야기도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딥시크 이슈가 최근에 있었기 때문에 네, 네. 딥시크 이야기 나오면서 시장을 주도해왔던 AI 수혜주라고 불리는 대표적인 종목들의 흔들림이 상당했는데 네. 이게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보세요? 일단은 여기서 긴 얘기를 좀 드리긴 어렵고 간단하게. 네. 네. 딥식 이슈는 결론적으로 AI 생태계가 더 강화되고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촉매제가 될 것이다라고 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더 효율화될수록 성장의 어떤 포텐셜이 더 커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딥식의 충격은 그런 관점에서 그러니까 이 AI 생태계를 더 효율화시키면서 더 빠르게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네. 매개가 되었다. 이런 관점으로 일단은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기존과 똑같은 방식은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이 효율이라는 관점에서 사실 엔비디아가 상당히 좀 도전을 받고 있는 상황은 분명한 네. 것 같습니다. 네. 예, 왜냐하면 엔비디아 칩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비싼 거거든요. 굉장히 비싸지만 투자를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샀다라는 기본적인 논리가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효율적인 뭔가 대안이 나오게 되면은 엔비디아가 기존의 어떤 사업 모델로 지금과 같은 성장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의심이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엔비디아 주가에 대해서 현재 당장 되게 나쁠 것이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게 아니라 네. 생태계의 질서가 구도가 바뀔 가능성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향후 전개 방향을 좀 주시해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네. 네. 그런 가운데 엔비디아 주가가 급락하는 가운데 메타가 지금 최근에 주가가 급반등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오픈 소스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딥시크 AI 모델 개발이 이제 오픈 소스로 이루어졌는데 그 같은 방식으로 이제 메타 플랫폼스가 AI 모델 개발을 착수해 왔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제 기대감이 메타 플랫폼스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엔비디아 주가 급락과 메타 플랫폼스의 주가 급등이라는 이 상황 자체가 구도 재편 가능성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까지 이야기를 정리해서 전략에 대한 부분으로 넘어가야 할
할 것 같아요. AI 생태계 내에서도 뭔가 변화가 생길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고 미국 주도의 시장 상승도 이제 좀 확산되는 그림이 그려질 걸로 보이고 그러면 우리는 포트에서의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그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예, 일단은 뭐 제가 앞서도 이제 올해 US, non US의 네. 주가 격차의 축소 가능성을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당연히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이제 축소된다고 할 때 어느 시장을 좀 집중해야 될 것인가? 그렇죠. 라고 봤을 때 저희는 여전히, 우리의 메이저 마켓은, 현실적인 메이저 마켓은 중국과 인도와 한국입니다. 예, 물론 뭐 유럽 시장이 뭐 대안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예, 어쨌든, 그리고, 중국의 최근의 퍼포먼스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라는 걸 갖다가 저희는 좀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네.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저희가 계속 강조해왔던 인도의 퍼포먼스가 최근에 좀 좋지가 않다 그렇죠. 보니까 중국이 상대적으로 좀 더 좋아 보이는 면이 기본적으로 있고요. 사실 지난 1년간의 퍼포먼스를 보면은 인도보다 중국이 더 높아진 상태입니다. 네. 시장 전체 인덱스로 봤을 네, 때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여기 준비해온 차트 이제 오른쪽을 보시면 지금 중국 주가가 좋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테크 때문입니다. IT. 예. 네. 사실은 중국 시장이 전체적으로 좋다는 표현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테크만 좋다라고 말씀드릴 네, 수가 네. 있고요. 사실 이제 중국이 시장 경제 전체적으로는 디플레 압력을 해소하기가 저희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시장이 전체적으로는 좋을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고 보는 반면에 테크 쪽은 어쨌든 정책적인 뭐 지원도 있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 보여주는 그런 기업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좀 집중하는 전략이 유효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인도의 경우에도 시장 전체적으로 저희는 나쁘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네, 네. 예, 최근에 약간 좀 밸류에이션 부담을 좀 해소하는 그런 과정이 전개됐을 뿐이지 시장의 성장성 자체가 훼손되었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인도, 뭐 중국, 한국은 여전히 이제 대안이 될 수 있는 네. 시장이다라는 네. 관점이고 그 안에서도 중국 테크 기업들에 대한 선별적인 투자는 현재로서는 굉장히 유효해 보이는 측면이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짚어드렸습니다. 채권 쪽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저희가 채권에 대한 비중 확대인데 특히 한국채 중심입니다. 아, 네. 네, 한국의 경우에 일단은 당장 2월 달에 금통위 금리 인하를 일단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ECB의 금리 인하가 되게 공격적이거든요. 네. ECB가 지금 네 번의 회의 연속으로 지금 금리를 인하를 했습니다. 그거 대비해서 한국은 지금 금리 인하가 좀 더딘 편인데 네. 사실 유럽보다 한국의 인플레이션이 훨씬 더 낮습니다, 지금. 예, 유럽은 지금 2%대 중후반이고 네, 네. 한국은 2% 수준이기 때문에요. 예. 그런 거 대비해서 보면 한국의 지금 금리 인하가 훨씬 더 더딥니다. 물론 환율 이슈가 조금 있긴 합니다만. 그렇죠. 예. 하지만 최근에 1월 달에 발표됐던 이 뭐 한국의 소매 판매 내수 동향도 지금 좀 심각한 것으로 좀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네. 금리 인하를 늦추긴 좀 어렵다라고 보여지고요. 저희는 한국 채권에 대해서는 뭐 단기적인 방향성뿐만이 아니라 올해 연간으로 봤을 때 지속적으로 비중 확대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겠다고 저희가 설명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지금 코어 인플레이션이 이미 1%대로 떨어졌고요. 저희는 올해 연말이면 이 코어 인플레이션이 1%대 초반까지 떨어지면서 디플레에 대한 우려가 야기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네. 한국은행은 더 이상 인플레이션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디플레이션하고 싸워야 되는 그런 국면으로 바뀌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 금리를 마이너스로 가져가야 되는 그런 압박에 처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금리 인하가 올해 내년까지도 지속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서 미국채보다는 한국채 쪽에 조금 더 그렇습니다. 비중을 두고 계시다. 자, 이제 뭐 정리해보자면 AI 생태계 내에서의 주도주 변화 가능성, 그리고 미국 아닌 여타 국가로의 시장 성장의 확산 가능성, 또 중국 내에서의 테크 종목들의 지속적인 상승 가능성, 뭐 이런 이야기들 나눈 것 같아요. 이게 ETF 포트에는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 변화 있는지 좀 볼까요? 네, 일단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지역 간에 또는 이제 섹터 간에 그리고 이제 AI 내부에서도 리밸런싱이라는 걸 하다가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좀 미세하게 들어갔을 때는 그런 관점을 분명히 이제 주시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앞서도 이제 강조드렸지만 미국의 퍼포먼스가 지난 한 달 동안은 글로벌 대회에서 좀 처져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저희가 실제로 지금 코어 주식을 갖다가 말씀드릴 때 전 세계 주식을 지금 현재 추천드리고 있는 네,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일단 이 부분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새틀라이트 쪽에 지금 주식들이
ETF는 지금 변화가 지금 현재 전혀 없습니다. 아, 네네. 일단은 뭐 저희가 생각하는 ETF 관점에서의 분산은 이미 좀 이루어져 있는 상황이기 충분히, 때문에 네. AI라든지 또는 뭐 방산, 인프라, 헬스케어 이런 쪽 그리고 골드, 골드도 지난 한 달 동안 역시 또 골드가 가장 높은 굉장히 좋았어요. 수익률을 지금 보이고 네.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이제 분산해 두시면 역시 올해도 비교적 괜찮은 성과를 누리실 수 있을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분산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라는 이야기 오늘의 결론이 될 것 같네요. 2월 맞이해서 월간 투자 전략 함께했습니다. 박기찬 센터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맞습니다.